3월 28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잠시 후 만찬 회동을 가집니다. 대선 19일 만에 성사된 역대 가장 늦은 만남이죠. 대통령이 임명했던 검찰총장이 야당의 대통령 당선인이 돼 만나는 초유의 장면인데요. 양측 모두 정해진 의제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가 될 거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윤 당선인 측은 코로나 손실 보상에 대한 청와대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새 정부 첫 국무총리 선정 작업에 들어갔죠.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권영세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당선인 측은 경제의 원팀이 될 수 있도록 최적임자를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수위는 오늘 14개 정부 부처에서 업무 보고를 받는데 안철수 위원장은 말년 병장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한다며 현 정부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승부처인 서울시장 후보 구인난에 빠졌습니다. 오세훈 시장에 맞설 거물급 후보가 필요하다며 송영길 전 대표 차출론이 부각됐는데요. 우상호 의원은 선거 패배에서 물러난 지도부가 바로 출마하는 경우는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한편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는 여기냐 저기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체커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박준혜 수호 통역사 그리고 정치부회 예청자 정회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신체커는 이제 준비되는 대로 나가면 되고요. 류 실장, 뭐 바쁜 모양이네요. 네. 네. 대화할 수 있죠. 네네, 그럼요. 그 우여곡절 끝에 이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이제 잠시 후에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어떤 의제가 논의될까요? 네, 일단 국장도 헤드라인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양측은 이 특별한 의제 없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윤 당선인은 민생과 안보 현안 같은 건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요. 코로나 손실 보상 그리고 북한 도발 이슈를 말하는 걸로 보입니다. 의제를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용산 집무실 이전 그리고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 사면 등 민감한 현안들 역시 자연스럽게 논의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오늘 회동에는 이제 배석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만약에 이제 대화가 진행이 되면 글쎄요, 뭐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독대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제 그런 전망도 있는데요. 청와대 회동은 저희가 잠시 후에 뉴스픽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오후에 나온 속보인데 인수위가 임대차 3법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수위에서는 임대차 3법 시장에 혼란을 준다는 문제의식에서 이 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상황실에서 좀 더 얘기할 거죠. 네. 그럼 이따가 저희가 추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뉴스가 많은 하루입니다.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잠시 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엽니다. 대선 19일 만이자 역대 가장 늦은 만남인데요. 코로나 손실 보상을 비롯한 민생 그리고 안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걸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자정의 시작을 알리는 코너입니다. 뉴스픽 5 시작해볼까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드디어 만난다. 그리고 위기의 4월. 정점 찍고 내리막, 영부인의 옷값, 산업부 블랙리스트로 꼽았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잠시 후 저녁 6시 청와대에서 마주 앉습니다. 대선날로부터 19일 역대 가장 늦은 친구 권력 간의 첫 만남입니다. 3월 28일 오후 6시 청와대 상춘제에서 만찬을 겸해 만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의제 없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화답을 했습니다. 자, 예정대로면 지난 16일에 첫 회동이었죠. 4시간 앞두고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사면의 인사권에 또 윤 당선인이 추진하는 집무실 용산 이전에 청와대가 제동을 걸면서 분위기가 급속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이 고령이고 형량도 더 낮았거든요. 최측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결정은 대통령이 고유 권한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선인 측을 배려해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발표하기 한 10분 전에 네, 전화 와가지고 뭐 발표하겠다 그래서 나왔는데 웃었죠 뭐.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촉박한 시일 안에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양측의 신경전,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낱말은 듣지 말라란 문 대통령의 말에 목리, 어깃장, 심지어는 대선 불복이 아니냐는 격양된 반응이 나왔죠. 답답해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새로운 국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자 순리입니다. 이 회동에 물꼬를 튼 건 감사위원 인사 그리고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지난주 감사원은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감사위원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감사위원 임명이 적절치 않다며 사실상 윤 당선인 입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죠. 자, 이후에 이철희 수석이 장제원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제 조건 없이 회동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장제원 실장에게 한 번 더 전화했습니다. 이제 오이소 별 문제 없다 아이가 이 두 사람의 고향인 부산 사투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기왕 늦어지는 거 오찬 말고 한잔하는 만찬으로 하자라고 말이죠. 당초에 독대로 예정됐던 회동에 유영민, 장제원 두 실장이 배석하게 된 배경도 됐습니다. 상당히 깊은 이야기는 오고 갈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본래 약주 좋아하시는 분이고 만찬하면서 또 막걸리라도 한 잔씩 드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추경 같은 경우는 키를 대통령이 쥐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이야기 나누게 될까요? 양측은 특별한 의제를 정한 건 아니라고 했지만 어렵사리 성사된 회동인 만큼 순수한 덕담만 오고 가진 않을 겁니다. 불가한 문제는 따로 얘기할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이런 민생이라든가 안보 현안 같은 거는 얘기가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자, 민생과 안보입니다. 회동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 관련 논의가 우선적으로 다뤄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역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코로나 손실보상 문제를 꼽았죠. 이 핵심은 당선인 측이 요청한 추경 편성에 문 대통령과 여당이 협조를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4월 추경 처리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이 규모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추경 50조에 대해서는 국민께 드린 약속이었고 코로나 손실보상 문제는 청와대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책임 있게 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다음은 안보입니다. 북한의 ICBM 도발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용산 이전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ICBM 발사 직후에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윤 당선인에게 보내서 상황을 설명케 했습니다. 잠시 후 이픽에서 다루겠지만요. 앞으로 4월 북한의 강도 높은 추가 도발이 예상되고 있죠.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모두 강한 안보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입장이 첨예하게 갈립니다. 청와대는 안보 공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당선인이 요청한 예비비 승인을 거절했습니다. 오늘 회동이 잘 풀릴 경우 이전 일정을 조정하면서 예비비 집행의 실마리를 찾는 대승적 합의가 도출될지도 관심입니다. 네, 오늘 나온 여론조사 하나 볼 텐데요. 자, 윤 당선인의 국정수행 전망, 잘할 것이다, 긍정 46%, 못할 것이다, 부정 49.6% 기록했습니다. 2주 연속 하락세인데요. 자, 왼쪽에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는 긍정이 46.7%, 부정이 50.7%로 조사됐습니다. 1대1 치환은 어렵겠지만 친구 권력에 대한 지지세가 거의 박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양측이 양보 없는 팽팽한 긴장을 이어가는 것도 바이 믿는 구석이 있어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회동 관련 속보 내일 뉴스픽에서 총정리하겠습니다.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시는 질문마다 저희가 가슴 깊이 잘 새기고 더욱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염두에 두겠습니다. 자, 두 번째 픽입니다. 위기의 4월입니다. 자, 몇 년 전만 해도 4월은 남북 관계의 가장 따뜻했던 봄으로 기억됐습니다. 분단의 상징성 위에서 두 손을 마주잡은 남북 정상,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나 무의미한 선에 불과한지를 보여줬죠. 자, 이어진 정상회담과 도보다리 위의 단독회담, 마지막 공동선언문까지. 당시에 온 국민은 한반도에 진짜 평화가 왔다는 꿈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4년 후의 4월에는 봄 기운이 사라졌습니다. 북한은 남북미 정상의 약속이자 국제사회가 설정한 레드라인을 무참하게 깨뜨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형 ICBM 화성 17형을 쏘고야 말았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상징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4년 만에 물거품이 된 겁니다. 막강한 군사 기술력을 갖추고 이 제국주의와의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는 4월에는 북한의 굵직한 정치 일정이 대거 몰려 있습니다. 자, 우선 올해는 김정은 위원장이 당과 군의 최고 지위에 오른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1일에 당 1비서 추대, 13일에 국방위 제1위원장 추대가 됐고요. 벌써 북한에선 10주년 기념 사진전까지 열렸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국경일로 삼는 김일성의 생일 태양절이 있고요. 또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 90주년도 4월 안에 있습니다. 자, 내부 결속을 다지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4월 내에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이 4년 전에 폭파했던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가운데 3번 갱도 인근에 3기를 뚫고 있다. 그거보다는 3기를 뚫는 게 빠를 것 같다. 한 달 정도면 끝날 것 같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핵실험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4월 15일 김일성 생일날 그 핵실험을 하기는 조금 좀 촉박할 것 같고, 또 4월 25일이라는 또 특별한 의미를 갖는 날이 있습니다. 이미 필요한 실무 작업 시작됐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 주변을 초고속으로 복구하는 정황이 한미 정보당국에 포착됐습니다. 폭파한 입구를 재건하지 않고 내부까지 이 최단거리 지름길을 새로 뚫는 방식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북한의 도발 관련 긴급 외통위 현안 보고가 열렸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북한이 도발을 거듭하는 이유로는 향후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판단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패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최종 목표를 아직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쏜 ICBM이 기존의 화성 15형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탄두의 중량을 줄여서 더 멀고 높게 날게 해 화성 17형과 유사한 궤적을 구현했을 뿐이란 건데요. 북한이 공개한 발사 영상 역시 과거 자료와의 짜깁기 정황이 짙다고 봤습니다. 자, 이번 영상 거의 블록버스터급 편집으로 눈길을 끌었죠. 김정은 위원장이 마치 세상을 구하는 히어로 마냥 묘사됐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면서 이 픽 마치겠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방과학연구 부문의 지도 간부들과 함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 시험 발사를 위한 전투 경보가 울렸습니다. 네, 영화 같은 편집이었습니다. 세 번째 픽 갈까요? 정점 찍고 내리막입니다. 어제 휴일이긴 했지만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13만여 명 줄어든 18만 7천 명대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서 서서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점 이후에 뒷꼬리가 길어지는 이른바 테일링 현상 탓에 4월까지는 일정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 봤는데요. 새로 우세종이 된 스텔스 오미크론과 검사를 피하는 숨은 감염자가 여전한 변수입니다. 자, 네 번째 픽은 영부인의 옷값입니다. 자, 요새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공식 석상에서 입은 의상들이 화제입니다. 색깔별로 모은 사진만 해도 대략 180여 벌, 액세서리도 다양하게 매치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문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내역, 김정숙 여사의 옷과 액세서리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청와대가 거부했고 결국은 소송까지 갔는데요. 재판부는 개인정보 등의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곤 공개하라라고 판단했지만 청와대는 국가 기밀이라면서 항소했습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막대한 그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된 예산 심사 없이 또 사후 감독도 없이 그렇게 마구 이렇게 지출돼 왔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런 나라가 없거든요. 정당하게 사용됐는지 사후 감독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청와대가 항소하면서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은 사실상 공개가 어려워졌습니다.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5월 9일이 되면 청와대 관련 모든 정보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돼서 최대 15년간 비공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픽은 산업부 블랙리스트입니다. 환경부에 이어서 이번엔 산업부입니다. 산업부 인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발전 자회사 4곳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지난 2019년 산업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코드가 맞지 않는 산하기관장에게 불법적으로 사표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등이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자, 무려 3년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참 빠르네라고 말했습니다. 정권 교체가 이뤄지자 오래 묵혀둔 사건을 꺼내서 수사에 돌입한 거 아니냐 의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월요일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남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고요. 대선 이후 19일 만에 성사가 됐습니다. 역대 최장이죠. 형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일단 점심에서 저녁으로 바뀌었고 또 원래 독대를 예정했던 곳에서 2대2 만남으로 바뀐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오찬이 아니라 만찬을 하게 된 건데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제 오이소, 귀왕 늦은 거 약주 한잔 하면 봅시다. 이렇게 회동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반주 여부도 주목이 되는데요. 아직 알려진 내용은 없습니다. 아, 반주 여부가 주목이 된대요? 네. 유 실장이 특별히 관심 갖는 건 아니에요? 네, 아무래도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에 네. 이 반주를 어떻게 할지, 뭘로 할지 이런 부분들이 회동의 분위기를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렇긴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요. 오늘 회동에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배석을 합니다. 그동안은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회동 조율을 위해서 소통 채널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유영민 실장이 배석을 하는 건 윤 당선인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2대2 만남이긴 하지만 이제 당선인과 또 대통령과 당선인이 독대를 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는 거니까요. 저희가 좀 자세한 얘기는 내일 뉴스픽에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의제가 없는 허심탄회한 대화다. 양측이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요. 그래도 할 말은 다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16일 회동 결렬의 결정적 이유로 꼽혔던 감사위원 인사권 문제는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됐습니다. 감사원이 감사위원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윤 당선인 손을 들어줬고요. 오늘 회동에선 인사나 집무실 이전 같이 다소 정치적인 이야기보다는 코로나 손실보상 등 민생 문제가 더 줄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의제는 없다고 했지만 김은혜 대변인이 오전에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요. 추경 협조는 요청할 거라는 거죠. 네, 김 대변인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코로나19 손실 보상 문제를 꼽으면서 회동에서 윤 당선인이 청와대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지 않겠느냐, 청와대와 여당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사실 민주당도 4월 추경 자체는 반대하지 않고 있죠. 다만 윤 당선인이 주장한 50조 원은 무리라는 입장인데 향후 문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설지도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 외에도요, 이 대통령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승인 문제가 또 있고요. 그 밖에 이 MB 사면 문제 등도 만찬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아주 없진 않습니다. 현안 관련된 양측의 조율된 입장이 있을 경우에 공동 발표 형식의 발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고요. 자, 이 소식들은 제가 내일 종합해서 뉴스픽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 원픽입니다. 19일 만에 성사된 문 대통령 윤 당선인 회동, 민생과 안보 말한다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잠시 후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게 되죠. 조금 전에 이제 뉴스픽에서 얘기를 해봤고요. 앞서서 오늘 오전 주한 일본 대사를 접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미일 공조를 강조했는데 미국의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을 파견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쯤엔 초대 총리 후보군의 윤곽도 드러날 걸로 보이는데요. 이 소식까지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취임하시고 기자들 돼지고기 김치찌개 끓여주신다고 하는데 약속이 여기서 할까? 여기서? 어? 좋아요. 여기 못 끓일 수 있는 시설이 되려나 모르겠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출근길에 기자들이 있는 천막을 들리는 것이 하루 일과의 시작이 됐죠. 오늘은 통이동에 새로 마련된 브리핑룸에 들러서 인사를 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이 당선인이 머무르고 있는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기자실이 있는 건 이례적이라면서 원활한 소통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원래 대세이신데 이를 줄여서 될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지혜나 스트레스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지금 근처에 근무하는 군주들이 우리 그럼 일 못한다고 하면서 그냥 일 잘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세요. 네, 당선된 뒤에 초반에는 항상 이 소통을 강조하죠. 앞으로도 소통 강조하는 기조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렇게 소통을 강조하는 행보의 배경에는 지지율도 영향을 미쳤겠죠. 리얼미터 조사 결과 윤 당선인이 국정 수행을 잘할 것이란 응답 46%고요. 잘 못할 것이란 응답 49.6%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더 낮았습니다. 2주 전과 비교를 해보면 기대감은 좀 떨어지고 또 부정적인 전망은 오르면서 크로스가 된 모습인데요. 김은혜 대변인은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도록 이 지지율 염두에 두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윤 당선인은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접견했는데요. 25분 정도 만났는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제20대 대통령 당선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에 박진돼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주셔서 미안하고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네. 통역하러 오신 두 분이 할 일이 있으시겠어요? 네, 제가岸田総理と尹錫悦大統領との本当電話会談非常に良い雰囲気の中で行われ、我々もですね本当に心強く受け止めております。 한일 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반드시 개선이 되고 과거처럼 좋은 관계가 시급히 복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 당선인은 이 회동에서 경색된 한일 관계를 극복하는 문제를 강조했는데요.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바탕으로 해서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자 이렇게 제안했다고 김은혜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한일 관계에는 안보 문제도 놓여 있죠. 특히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서 한미일 3국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아이보시 대사 역시 긴밀히 협력하자고 화답했다고 합니다. 윤 당선인은 대선 때부터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는데 이 당선인 측은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미국통 이 박진 의원을 단장으로 해서 이 5명 정도의 대표단이 미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 싱크탱크 인사들을 만나고 올 거라고 하는데요. 북한의 ICBM 발사로 이 외교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죠. 한미 정상회담을 사전 조율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미국과 빠르게 협의할 계획을 밝힌 겁니다. 한미동맹 문제, 그리고 북한의 모라토리움 파기에 따른 즉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논의하고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관심은 초대 총리가 누구일까에 쏠립니다. 당선인 측은 임기를 시작하는 5월 10일부터 신임 총리와 함께 일하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역산을 해보면요. 4월 초, 그러니까 이번 주의 후반에는 후보자에 대한 윤곽이 가려져야 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총리 지명 후에 인사청문까지 3주 정도 걸리죠. 또 공개적으로 지명을 하기 전에 당사자 의사를 확인받아서 검증하는 과정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늦어도 이번 주 초에는 이 추려진 후보군 명단이 당선인에게 보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역순으로 하면 검증 기간이 상당히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당사자가 또 그것을 그 직을 수락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여쭤봐야 되니까 일단은 당선인에게 보고 올릴 생각입니다. 네, 신임 총리의 조건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윤 당선인이 최근 경제와 민생을 강조하면서 경제통 인사가 후보군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의 윤 당선인, 경제 분야 경험은 좀 취약하죠. 보완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총리 인선만이 아니라 경제부총리라든지 또 금융위원장이라든지 또 대통령실 경제수석까지 이 경제 원팀이 드림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실 최적임자를 총리 후보로 찾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 경제에 방점을 둔 인사, 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리고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급부상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를 지냈죠. 관료 출신으로 경륜이 풍부한 인사로 꼽힙니다. 박용만 회장은 이 두산그룹 회장 출신인데요. 재계 대표적인 소통 창구로 꼽혀왔죠. 총리로 지명이 되면 재벌 출신으로는 최초가 됩니다. 새 정부 총리 후보자의 또 다른 덕목, 바로 통합인데요. 이 첫 총리 인준이 만약에 어려워진다면 자칫 국정 운영의 동력에 상처를 입을 수가 있겠죠. 현실적으로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통과가 가능한 인물이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총리 인준안은 국회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통과가 되는데 현재 민주당은 172석,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 합당을 하더라도 114석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의 색깔이 상대적으로 좀 옅은 민주당 혹은 호남 출신 인사가 유리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인준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민주당에서 반대를 하지 않을 사람으로서 이제 협치가 가능한,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찾아보면 민주당 출신이 그나마 낫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거론되는 인물 바로 박주선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장 그리고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입니다. 두 사람은 민주당 출신이죠. 선거 때부터 당선인과 호흡을 맞추면서 인수위에서도 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당선인과 국정 철학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총리의 세 번째 조건, 정치력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이더라도요. 민주당이 동의할 만한 인물이라면 지명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의원 출신이면 일단 청문회 통과 상대적으로 좀 어렵지가 않죠. 국민의힘 내에서 무게감을 갖고 이 협치를 이룰 수 있는 인물,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 등이 거론이 됩니다. 아니 국민은 정신이어도 사람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민주당에서 볼 때. 그래서 그 인물에 따라서 민주당이 수용 가능한가. 저 정도면 민주당도 동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 공감대가 있는 분이면 뭐 우리 당 출신이어도 선택 범위에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다만 이 명단을 보면요. 가장 유력한 초대 총리 후보로 꼽혔던 안철수 인수위원장 빠져 있죠. 앞서 장제원 비서실장이 논공행상, 즉 공을 따져서 상을 주는 것은 하지 않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이 단일화로 개국 공신 역할을 한 안 위원장은 후보군에서 좀 빠져 있는 모양새인데요. 어쨌든 저희들은 기본적인 인사 원칙은 그래요. 농공행상하지 않겠다. 유능한 인재들을 대폭 발탁해서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가 돼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통합의 길로 갈 수 있다. 네, 하지만 안 위원장 역시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타공인 안 위원장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준석 대표는요. 최근에 안 위원장을 만났는데 예전보다 여유가 있어 보였다. 인수위원장 역할도 적성에 맞고 또 정부에 기여하는 데 대한 좋은 느낌을 받는 것 같았다. 이렇게 긍정 평가를 했는데요. 저는 안철수 대표께서는 뭐 총리를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갖추신 분이고 그리고 당연히 이것은 국정 철학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당선인의 고민 속에서 선택되겠지만은 저는 안철수 대표를 배제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네, 이 안 위원장 총리냐 당 대표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인수위원장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죠. 오늘 현 정부를 향해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인수위를 향해서는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한 인수위가 국정 중단을 불러와서는 안 된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특히 이 현 정부,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정권 이양기에 대형 사고가 많이 난다면서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2008년 남대문 방화 사건 등을 구체적으로 읊기도 했습니다. 군대 제대를 앞둔 말년병장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당선인과 문 대통령의 회동을 계기로 현 정부가 마지막 날까지 국정 운영과 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현 정부의 코로나 대응이 무책임하다고도 직격을 했는데요.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고요. 윤석열 당선인의 총리 지명, 인사 정책부터 이 정치력까지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 될 듯합니다. 관련 소식은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석열 측 첫 총리는 경제 드림팀 만들 최적의 후보, 통합형 인재도 물망. 네, 오후에 나온 속보부터 정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현 정부 여당이 주도적으로 통과시켰던 법이죠. 임대차 3법을 폐지 혹은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인수위가 밝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그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밝혔는데요. 인수위 경제 2분과 국토부 업무 보고서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한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밝혔습니다. 원일이 인수위 부대변인의 말 들어보시죠.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을 축소할 것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라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해당 분과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임대차 3법은 세 가지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죠. 지난 2020년 7월에 도입이 됐습니다. 올해 7월이 되면 제도가 도입된 기간이 통상 전세계약 기간이기도 한 2년이 되는 건데요. 인수위가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힌 겁니다. 인수위가 현 정부와 각을 세우는 모습도 여러 차례 포착이 됐는데 안철수 위원장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인데요. 안철수 인수위원장 겸 코로나 비상대응 특위위원장입니다. 현 정부의 코로나 대처 안일함을 넘어서 무책임하다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하루 최대 확진자 숫자 예측도 틀리고 최고 정점에 오를 시기에 대한 전망도 틀렸다면서 지금 상황을 보면 상당한 규모의 확진자 추세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카페와 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는 점을 들었는데요. 탁상 행정의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코로나19 때문에 마음에 걸린다면서 일회용 컵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게 될 것이고 또 사장님들은 과태료가 무서워서 손님들 설득하며 실랑이를 벌이게 될 것이 너무나도 뻔합니다.
생활 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는 사실 이해합니다만 하필이면 왜 지금 이 조치를 시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역 대책도 그렇지만 이제 갈등이 직접적으로 이제 불거진 사안이 인수위가 법무부의 업무 보고를 거부한 사건이었잖아요. 지난주에 저희가 짚었던 내용인데 내일 다시 이제 업무 보고가 예정이 돼 있는데 갈등은 여전할 것 같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법무부 업무 보고를 거부하면서 내일, 그러니까 화요일 전까지 내부에서 다시 숙고해보라라고 했었는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 등을 반대하는 공개 기자회견을 열었던 걸 문제 삼은 겁니다. 자, 그런데 박범계 장관 오늘 출근길에서 내일 업무 보고에서도 기존 의견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변경 사항은 없다. 원래부터 보고 자료에 반대 이렇게 적어놓지 않았고 들으실 만하게 부드럽게 우리 국실장이 보고하는데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해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검찰이 지난 금요일에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돌입을 했죠. 박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동부지검의 압수수색 보고를 받고 참 빠르네라고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은 3년 전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비슷한 시기에 불거졌고 당시에 국민의힘이 검찰에 고발한 내용인데요. 그동안 수사가 사실상 중단됐다가 3년 만에 다시 강제 수사에 돌입한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다시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라는 입장인 반면 반대쪽에선 그동안 동부지검장이 수사를 뭉개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용상 탈원전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결국 수사는 현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주말 동안에 인수위가 워크숍을 열었잖아요.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네, 인수위원들이 처음으로 모두 모여서 얼굴을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용주의와 국민의 이익이라고 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잘못한 것은 왜 그랬는지 판단을 하고 또 현 정부 일 중에서 잘한 거는 인수해서 계승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 이 자리에서 민생과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거시경제와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2가지 공개 강연을 듣기도 했는데요. 윤 당선인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고 또 우리 산업 구조를 더 첨단화, 고도화시켜 나가야 되는 그 책무를 다음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모시는 그 두 분의 그 전문가 분들이 저희들의 그 국정 과제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상황실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경제통 통합형 총리 물색, 임대차 3법 폐지 등 정부와 각 세우는 인수위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눈길을 끄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백다혜의 해시태그입니다. 네, 오늘의 소식들 먼저 해시태그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수어 시상입니다. 배우 윤여정 씨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카데미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여우조연상 수상자 자격으로 올해는 나무조연상의 시상자로 무대에 올랐는데요. 이 자리에서 청각장애인 배우 트로이 코처를 수상자로 호명할 때 수어로 전달해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또 수상 소감을 수어로 전달할 수 있도록 트로피를 대신 받아주는 배려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왼쪽 가슴 위쪽에는 난민 캠페인을 지지하는 파란색 리본을 달고 등장해 의미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급식의 생닭입니다. 이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건 흰색 소스가 묻은 새우일까요? 네, 지금 보시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닭입니다. 이 분홍빛 살이 그대로 보이는 생닭이 밀가루 반죽에 버무러져서 급식으로 제공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생도로 추정되는 A씨가 SNS를 통해 제보한 사진인데요. 문제의 급식은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생도들에게 배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다른 불합리한 대우는 차치하더라도 인권과 건강상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적했는데요. 육군사관학교 측은 입장문을 통해 급식을 담당하는 취사병들이 격리됐다고 밝혔습니다. 불가피하게 조리 경험이 부족한 인원들로 대체됐다며 해명과 함께 사과를 전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의 해시태그는 올스톱 상하이인데요. 중국 상하이의 한 마트에서 두 남성이 이렇게 몸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텅 빈 판매대와 식재료를 잔뜩 든 시민의 모습도 눈에 띄는데요. 사람들이 식재료를 사기 위해 몰리면서 벌어진 풍경입니다. 중국이 인구 2,500만 명의 경제 수도 상하이를 전격 봉쇄했기 때문인데요.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내린 조치로 도시를 둘로 나눠 각각 나흘 동안 봉쇄하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도 진행합니다. 봉쇄 발표와 함께 버스와 지하철, 택시 운행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봉쇄구역 안에 있다면 집 안에 머물러야 하는데요. 당국은 기업들에게도 물과 전기 등 공공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재택근무를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백다혜의 해시태그였습니다.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으로 갑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프리미엄이 붙은 경기지사 출마 열기가 뜨겁습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도 가세할 분위기인데요. 반면 서울에서는 인물난을 겪으면서 송영길 차출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에 덧받친 대구에선 국민의힘 내부 경쟁이 치열한데요.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지방선거 관련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보드게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작품 중 하나로 꼽히는 게임, 바로 땡땡 마블이죠. 일종의 땅 따먹기 게임인데요. 이번 6일 지방선거도 쉽게 말하면 여야 간 땡땡 마블 한판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땡땡 마블에서도 그렇듯이 지방선거에서도 일명 핫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상대의 땅이 될 경우 자칫 그곳에 걸렸다간 어마어마한 통행세를 내야 하는 골치 아픈 지역들인데요. 그런 곳들은 플레이어들이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선점 경쟁을 벌이곤 하죠. 이제 이 턴은 내가 가져야겠어! 이번 지방선거에도 그런 곳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오늘 주민은 인물이 아니라 지역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지역, 경기부터 줌 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김동연 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정치개혁 협의 추진 기구를 양당이 공동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활동과 함께 양당의 통합 논의를 개시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 김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물결의 합당을 공개 제안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상임고문과 손을 잡았던 바 있죠. 그랬던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힘을 합치자는 의도일 텐데요. 그도 그럴 것이 김 대표의 지방선거 출마가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방선거에 출마할 거냐, 여기냐 저기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이와 같은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일의 종속 변수지요. 저는 정치 교체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김 대표는 출마 지역이 어딘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만요. 이미 점 찍어둔 명당은 있는 듯합니다. 나라가 들썩이는 땅, 왕도 바꿀 수 있는 땅, 그것이 어딘가. 바로 경기도인데요. 전직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상임고문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겠죠. 김 대표도 즉각적으로 민주당의 통합 제안에 응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정치 교체를 이렇게 할 터이니, 거기에 협조할 터이니 여기에 좀 나가주세요라고 한다면, 뭐 나가주세요까지는 아니지만 민주당에서 만약에 예. 그 합의 정신에 따라서 분명한 의지를 표시하고 예. 실천의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현실적인 모습을 확실히 보인다면 예. 어떤 형태로든 연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열려 있습니다. 김 대표의 경기지사 출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긴장하고 있는 이들도 있죠. 민주당 내 기존 경기지사 후보군들입니다. 민주당 입장으로선 경기도가 길지인 만큼 이미 눈독을 들이고 있는 이들이 많은데요. 이제 이 턴은 내가 가져야겠어! 먼저 오늘 출마를 선언한 조정식 의원입니다. 조 의원은 자신이 이재명의 찐친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조정식은 이재명 후보를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갈 진짜 동지입니다.
제가 당의 원내 대변인 때 이재명 후보는 부대변인으로 같이 호흡을 맞췄고 이재명 성남시장 출마 당시에는 공천심사위원장으로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대선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맡았었죠. 이번 선거 전략도 적극적인 이재명 마케팅인 듯한데요. 출마 선언문에선 이재명의 철학을 계승해서 경기도를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지키기가 걸린 경기도지사 사수를 꼭 완수하겠습니다. 이재명의 가치와 철학, 성과와 업적을 계승해 경기도를 정치 1번지, 경제 1번지로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위기감을 느낀 안민석 의원 견제구를 던졌는데요. 이재명의 진짜 절친은 자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경기도의 성과를 누군가가 이제 개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재명의 오랜 친구인 안민석이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그것을 더욱더 발전시키지 않을까라는 게 있고요. 자신이 이재명의 강단형 리더십도 쏙 빼다 박았다고 어필했는데요. 다른 후보들은 선비형 리더라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 맞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빼고 나머지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착한 선비형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라는 점인데요. 지금은 이재명처럼 강단 있고 돌파력 있는 이재명형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특히 검찰공화국으로 상징되는 윤석열 정부를 맞이하는 이제 비상한 시기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경기지사 출마 풍년이라면 국민의힘은 흉년인데요.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경기도가 험지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인지도 높은 인사를 차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유승민 차출설입니다. 2018년 그 지방선거에서 그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그 약간 중도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나오시면 더 국민의힘에는 유리하지 않을까 하고 저희가 이제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그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오시면 좋고. 당사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이번 주까지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는 입장인데요. 자신의 뜻하고는 관계없이 출마 얘기가 계속 나왔다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기보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수도 서울인데요. 서울은 경기와 반대입니다. 국민의힘에는 오세훈 시장이 버티고 있는 명당이지만요. 민주당 입장에선 지난 대선에서도 진 망당입니다. 기존에 거론되어 왔던 후보군들 가운데서도 선뜻 출마하겠다고 나선 이가 없는데요. 인물난에 빠진 민주당. 그래서 생각해낸 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송영길 차출론인데요. 전용기 의원 직접 송영길 전 대표를 찾아가 출마를 요청했습니다. 이수진 의원도 SNS에 송영길 전 대표님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심지어 이재명 상임고문은 이 글에 좋아요를 누르기까지 했습니다. 송 전 대표에게 명분을 부여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불어 서울은 망당이 아니라 명당이라는 동기도 부여한 것 같은데요. 사실 그동안 대감께 말씀드리지 않은 명당이 있사온데 이참에 왕조의 성을 갈 수 있는 천하대 명당이지요. 다만 이 상임고문은 동지를 험지로 떠밀고 있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일까요? 다시 좋아요 취소를 눌렀습니다. 그래도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송 전 대표로선 서울시장이라는 소리에 내심 솔깃했던 모양입니다. 뭐라? 왕조의 성을 가라? 누가 왕이 된단 말이냐? 일단 당이 판단해야 한다면서 본인의 의사를 직접 드러내진 않았지만요. SNS에 경남 양산 통도사라는 절에 머물고 있다면서 사진을 한 장 올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물게 될 양산 사저의 모습인데요. 더 이상 정치 보복의 악순환이 되지 않게 막아내는 버팀돌의 하나가 되겠다는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물론 그 버팀돌이 서울시장을 의미하는 건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요. 고심이 엿보이는 대목이죠. 송 전 대표가 출마할 수도 있다는 소리에 다시 움직임이 빨라지는 분도 있는데요. 송영길 대표가 나간다 그러면 오히려 제가 또 한번
과감하게 좀 붙어주면서 뭔가 세대 교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더 강하게 주장할 수도 있죠. 박주민 의원입니다. 박 의원은 당내 서울 지역구 현역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지역위원장 자리를 내려놓고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최종 결심은 미루고 있지만요. 만일 송 전 대표가 출마할 경우 경쟁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셈입니다. 나가실 가능성이 더 커 보이네요, 박 의원님. 제가요? 네. 제가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들려요. 그렇게 들려요. 각오가 다 되신 것 같아요. 마지막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보수의 심장 대구입니다. 대구는 국민의힘 경선이 거의 본선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내부 격전지인데요. 출사표를 던진 이들 상당수가 중량급 인사입니다. 현직인 권영진 시장 그리고 홍준표 의원, 거기에 최고위원인 김재원 최고위원 등이 이미 몸을 풀고 있죠. 특히 홍 의원과 김 최고위원은 공천 페널티 규정을 두고 벌써부터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도 화가 좀 많이 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니 무슨 심판이 선수까지 하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예. 그 문제도 제가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또 다른 변수도 등장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인데요. 최근 대구 수성구로 이사했죠. 유 변호사가 박 씨의 지원을 얻고 대구시장에 출마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이유인데요. 대구시장 나오라는 얘기가 좀 있네요. 뭐 제가 아직 어떤 결정은 한 건 아니고요. 예.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대통령께서 달성으로 사절을 이제 정하시고 했을 때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마음의 고향이고 정치적 고향이지만 혼자 내려오신다는 게 되게 걸렸어요. 예. 그래서 이걸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저도 가족이 있고 아이도 있고 이래서 집사람한테 일단 양해를 구했죠. 유 변호사는 국민이 원하고 무르익으면 따르겠다며 즉답은 피하고 있지만요. 이달 30일 기자회견에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지선 마블을 통해 핫플 3곳의 소식을 알아봤는데요. 요충지를 차지하기 위한 최선의 후보는 누구인지 여야의 고민이 한층 깊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는 영화 명당 속 대사로 대신합니다. 좋은 터 잡으러 가야지. 사람을 묻을 땅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땅.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좋은 터. 네, 민주당이 오늘 새로운 물결 측의 합당을 공개 제안했고요.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가 내일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합당을 의결한 다음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합당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 경선에 직접 참여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관련된 속보는 저희가 내일 또 추가로 알아보도록 하고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다음에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할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대구에서 기자회견 열고 최고위원직 사퇴 그리고 대구시장 선거 출마 뜻을 밝혔는데요. 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대구 시민의 행복과 대구시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대구시장에 출마한다면서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최고위원직도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손잡고 대구를 최우선으로 챙길 적임자는 바로 저 김재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그런 계획 전혀 없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대구시 발전에 대해서만 얘기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홍 의원에게 불리하게 적용됐다는 그 무소속 출마 전력자 감점 규정에 대해서는 최고위원 사퇴서를 제출했으니 이제 당원으로 당의 결정에 따를 뿐이라고 거리를 뒀습니다. 같은 친박으로 통하는 유영하 변호사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힌 게 없나요? 네, 김 최고위원은 유영하 변호사의 출마는 조율을 거칠 상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명예회복을 돕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대구시장 출마와 연계시키고 싶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고요. 이 권영진 현 대구시장에 대해서는 많은 일을 했다는 평가도 있다. 다만 시민들의 이야기를 보면 권 시장이 시민들에게 실망을 주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이제 공천 페널티 규정에 불만을 표출해 왔잖아요. 관련해서 당에 의견서를 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홍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자신이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했는데요. 홍 의원은 지난 21일 최고의 의결사항은 공정과 정의에 반하기에 전면 철회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당 최고위는 최근 현역 의원과 무소속 출마 경력자에 대해서 최대 25%를 감점하는 규정을 의결했었죠. 홍 의원은 이 두 가지에 다 해당이 됩니다. 네, 홍 의원은 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 페널티 룰을 만드는데 일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홍 의원은 김재원 최고위원을 향해서 무엇보다 심판이 선수로 뛰기 위해서 전례에도 없는 규정을 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해 당사자가 주도해서 표결에 참여한 것은 법률상 당연 원인 무효 사유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당무의 최고 권한을 가진 최고위원이 출마 선언 후에도 그 직을 사퇴하지 않고 경선 규정에 개입하는 것은 협잡 정치이고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원 당규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홍 의원은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는 그 후보 가산점 규정은 있어도 페널티 조항은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오히려 당원 당규는 복수 신청자 중에 1인의 경쟁력이 월등한 경우에는 단수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통상 1위와 2위의 격차가 10% 정도 벌어지면 단수 추천을 하는데 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홍 의원은 제가 무술 잘못이 있다고 벌을 받으면서까지 경선을 해야 하는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너무 가혹한 처사이고 정치적 도의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앙 정치에서 비켜나 고향 대구의 리빌딩과 미래 번영을 위해서 시정에 집중하고자 하는 저의 뜻을 받아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는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 송영길 전 대표 차출론이 지금 부각이 돼 있잖아요. 이를 공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죠. 네, 민주당 우상호 의원입니다.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도부가 바로 다음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사실은 송영길 대표 가까우신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이해는 하나 지금까지 역대 큰 선거의 패배를 책임지고 물러난 지도부가 바로 그 다음 선거에 전략공천받아 출마한 경우는 없습니다. 경쟁력 조사를 해서 송 대표밖에 없다 인물이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주변에서 이렇게 에드벌룬을 띄우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요. 우 의원은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당내 경선에 출마를 했다가 고배를 마셨었죠. 이번에도 출마 예상 후보군으로 거론됐었지만 패배한 지난 대선에서 총괄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는 이유로 책임 정치 차원에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학 시절 송 전 대표에 이어서 연세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지만 송영길 차출론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선 분명하게 쓴소리를 한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야 험지 차출론 모락모락, 서울은 송영길, 경기는 유승민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입니다. 전국 장애인 철폐연대가 장애인 이동권을 비롯한 관련 예산을 요구하면서 지하철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시민을 볼모로 잡는 부조리다. 비문명적 불법 시위라고 날을 세우면서 논란이 커졌죠. 시각장애인인 김혜지 의원이 대신 현장을 찾아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는데요. 이 대표의 입장엔 변함이 없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 전국 장애인 철폐연대가 지난해 말부터 지하철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사실 장애인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건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버스를 타자 장애인들이 이동할 권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버스 타러 가는데 왜 그래요? 이동하려고 하는 거 왜 그래요? 버스 타러 가는데. 아 나오세요. 나요 버스 타는데 왜 잡아요? 장애인들의 상황 과연 달라졌을까요?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어렵게 통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예산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 의무 도입, 시외와 고속버스는 제외됐습니다. 현재 전체 버스 가운데 저상버스 비율 27.8%에 불과합니다. 지난 2011년 정부가 세웠던 목표치가 31.5%였습니다.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장영 활동가들 그동안 불법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벌금 고지서를 받았는데요. 검찰청에 장애인 이동버스가 없어 벌금을 대신할 노역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장현이 지하철 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저 국회고 기획재정부고 정치인들 아닙니까? 힘이 없는 우리 장애인들이 그 힘 있는 사람 상대로 이야기하니까 들어먹질 않아요. 모두가 함께 외쳐야 되고. 20년째 바뀌지 않은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일부 시민들의 싸늘한 시선입니다. 그 자신들 때문에 이거 피해 있잖아. 왜 출입기를 이러세요?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마세요. 나는 기획이잖아요. 왜 남이에요? 왜 선생님은 왜 이런 문제를 본인은 당신 문제죠. 진짜. 시끄시면 그만해. 그만하지 맙시다. 안타깝습니다. 시위 때문에 다소 불편을 겪고 있지만 응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젠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장애인에 대한 예산 같은 건 숱하게 올려야지. 우리나라도 선진국인데 그런 걸 왜 못하고. 국회의원들이 나쁜 거야. 공약을 지켜줬으면 이렇게 나빴어요, 사장님.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책임 정치인들에게 있겠죠.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관심이 컸는데요. 주말 사이에 무려 9개나 관련 글을 올렸죠. 전장현의 시위, 서울 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는 부조리다라는 겁니다. 시위 관련 영상까지 첨부를 했는데요. 아니 할머니 임종시키러 가야 된다고! 할머니 돌아가시오 못했거든요! 버스 타고 가세요. 문제의 이 영상 뒷부분이 잘려나가 있었다는 건 안 비밀입니다. 저도 그런 걸 당해봤기 때문에 잘합니다. 저도 그래서 인정을 못 받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하철에서 항의를 했던 시민, 실제로 할머니 임종을 지키지 못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일, 누구에게나 중요한 일이죠.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장애인들은 임종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이 지방에 있다면 이동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동 거리가 비교적 가깝더라도 급하게 움직이는 건 역시나 쉽지 않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평균 대기 시간만 48분입니다. 앞부분만 잘라낸 버스 타세요 영상, 서울교통공사에서 여론 대응용으로 악용했던 사실이 밝혀졌죠. 공사 측에서 사과까지 했는데요. 이런 영상을 이 대표가 다시 퍼뜨린 겁니다. 이 대표, 오늘은 정장현을 향해서 비문명적이라고 몰아세우기도 했죠. 서울 향한 시민 최대 다수의 불편을 야기해서 뜻을 관철하겠다는 방식은 문명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이미 이동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해당 단체의 요구사항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예산과 탈시설 예산 6,224억 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동권뿐 아니라 다른 것까지 요구한다는 건데요. 장애인 관련 예산을 늘려달라. 과연 부당한 요구일까요? 게다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초래하는 건 문명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더라. 문득 몇 년 전 프랑스에서 치열하게 벌어졌던 노란조끼 시위를 놓고 이 두 정상이 나눴던 대화가 떠오릅니다. Мы бы не хотели, чтобы подобные события происходили в российской столице. Appel devant cette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et leurs droits seront ainsi défendus. La liberté de manifestation a été protégée. 당시 마크롱 대통령은 하야 위기까지 몰렸었는데요. 시위와 집회의 불편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프랑스 사회, 이 똘레랑스를 놓고 비문명적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죠. 더욱이 정장현이 폭력 시위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는 전장현의 시위가 계속되면 직접 현장을 찾아 막겠다고도 했는데요. 오늘 전장현 시위에 국내인 인사가 한 명 찾아왔습니다. 본인도 장애인이죠. 김매지 의원입니다. 이 대표 대신 사과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공감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또 적절한 단어 사용이나 적절한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 출근길 불편함을 토로하고 계신 많은 국민들이 계십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당사자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여러분들의 입장을 설득하고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죠. 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쓴소리를 냈습니다.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더니 아무리 나이가 젊으면 뭐하냐며 기본 바탕이 퇴행적이고 엉망이다 말을 세운 겁니다. 정치권의 이딴 비판에도 이 대표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는데요. 저는 전 장관에게는 사과할 일이 없고요. 그리고 김예지 의원은 의원 개인 자격으로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평가할 일도 없습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대표의 주장에 장단을 맞췄습니다. 민노총 같은 경우도 아예 교통을 마비시키는 방식으로 시위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비난받았지 지하철을 운행을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다른 시민들, 이 대표의 표현을 빌리자면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줘선 안 된다는 건데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겠죠. 이와 다른 의견도 귀담아 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선량한 시민들이 쏟아내는 참혹한 욕설들을 듣고 있노라면 내 안에서 오래된 질문 하나가 뛰쳐나오는 걸 막을 수가 없다. 죄 없는 시민은 죄가 없는가? 선량한 시민은 전과 27범의 장애인 앞에서 저렇게 당당해도 좋은가? 과연 장애인들이 죄 없는 시민의 발목을 잡았는가? 오히려 시민들이야말로 장애인들의 발목을 잡아온 건 아닌가? 나쁜 장애인은 제도를 바꿀 수 있다. 장애인 활동가들 이미 악역을 맡을 각오가 돼 있는 듯합니다. 후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죠. 클론의 노래로 첫 번째 주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민을 부르면 이렇게 되는 거야? 불법 아니야 불법? 아저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당신은 30분 20분이잖아. 평생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당신이 하고 있는 평범한 일상의 일들 나도 한번 해보고 싶소. 친구도 만나고. 용산 시대를 예고한 윤석열 당선인 찬반 여론을 뒤로하고 일단 가겠다 뜻을 굳혔죠. 늦어도 6월 안에는 용산에 입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사전에 실무적으로 예상과 관계없이 준비할 수 있는 걸 다 하면 제 생각에는 빠르면 한 달, 늦어도 한 달 보름 정도면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늦어도 6월이 가기 전에는 집무실이 가능하다. 국방부가 합동참모본부 건물로 이사하는 데 20일, 국방부 청사와 한남동 임시공간을 리모델링하는 데 한 달 안팎이 걸릴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용산 집무실 아직은 반대 여론이 높은데요. 인수위 측은 실제로 용산시대가 열리면 여론이 바뀔 거다 낙관적인 입장입니다.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사업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청계천이 오픈하기 전까지 반대 여론이 70% 80%였거든요. 예? 근데 청계천 오픈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게 정확한 정보가 국민들 손에 다 가 있지 않다. 점차 홍보를 해 나가다 보면 국민들께서 하고 박수를 치실 거예요. 청와대에서 관련 예산의 예비비 의결을 미루고 있죠. 용산에 들어가기 전까진 임시로 통이동을 집무실로 사용해야 하는데요. 경호 문제가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동식 방탄 유리를 설치하고 AI와 무인 로봇을 활용해서 이를 해결한다는 구상입니다. 윤 당선인은 서초동 집에서 통이동까지 매일 출퇴근을 하게 되죠. 일부에선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겠다. 나름의 해법도 준비했습니다. 출퇴근할 때 교통 통제를 하니까 국민들 좀 불편하지 않겠냐 하는데 또 그것도 말씀 주신 게 조금 일찍 나오고 조금 늦게 퇴근하면 차량이 별로 없을 때니까 괜찮다. 그 정도로 말씀을 하셨어요. 인수위 측은 취임식 때 맞춰 용산에 들어갈 계획도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사이에 회동이 예정돼 있죠. 오늘 이야기가 잘 돼 내일이라도 관련 예산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5월 10일 용산시대 개막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단 조금 뒤에 시작될 회동 결과를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민주당 일부에선 윤 당선인의 용산 이전 계획에 조롱 섞인 반응도 나왔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이른바 저과대 사진까지 올렸는데요. 국민의힘에선 유치찬란하다 비판을 했죠. 청와대 입장도 용산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용산 집무실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다만 국민적인 소통과 공론의 과정을 거치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가지 않는, 한치의 빈틈도 생기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고요. 안보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자는 것뿐입니다. 합리적 비판과 조롱은 구분을 해야겠죠. 발목 잡기라는 괜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국방부의 오늘 브리핑이 더 돋보인 이유기도 합니다. 오늘의 톡쏘는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방부는 집행부서고요. 그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면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다만 안보는 공기와도 같다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출근길 시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인수위에서 관계자들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는 거죠. 네, 인수위 측에서 오늘 전장현 박경석 공동대표와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인수위가 내일 전장현 시위에 직접 가도 되겠냐라고 물었고 장소와 시간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내일 오전 8시 광화문에서 시위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네, 전장현 박경석 대표는 인수위가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과 관련해서 빨리 답을 주길 바란다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이던 시절에 이미 관련 요구사항은 전달이 됐다. 지금은 검토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다. 이에 답을 달라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서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천안함 피격 사건과 제2연평대전을 혼동해서 잘못 올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서해 수호의 날은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희생된 용사들을 추모한 날인데요. 천안함 피격 사건을 제2연평해전으로 혼동해서 잘못된 글을 올린 겁니다. 박 위원장은 글을 수정한 뒤 상처받으셨을 유가족과 생존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번 일로 실망하신 모든 분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죄했습니다. 세심하게 신경 썼어야 할 글이긴 한데요. 이번 사건을 놓고 학벌 논란이 갑자기 불거졌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박 위원장의 자질을 거론하면서 일부에서 학벌까지 문제를 삼았는데요. 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무슨 일을 할 때 실수도 하고 또 사과도 하면서 잘못을 바로 잡아간다. 박 위원장의 게시글에서 천안함과 연평해전의 날짜 기입이 틀렸는데 느닷없이 이 학력 때문이고 공부나 더 하라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박 위원장 본인도 직접 입장 밝혔습니다. 제가 춘천의 한림대학교를 나왔는데 이를 두고 주변에서 한림대 나온 애가 무슨 정치를 하냐라는 말을 많이 한다면서 지금 정치권에 있는 사람 대부분이 소위 스카이 출신인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이제껏 해왔으면 정치판은 완벽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학벌 문제가 아니고 자격이 부족해서 문제가 된 것이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논란이 조금 불거졌었고요. 오늘의 톡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준석 비문명적 시위 사과 없다. 전장현 나쁜 장애인 제도를 바꾼다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청와대 회동 핀체커가 좀 끝까지 좀 챙겨보도록 하고요. 내일 좀 자세히 소개해 주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